미국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라는 치명적인 무기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죠. 전투기부터 반도체까지 멈춰섰고 세계 경제는 거대한 충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오직 두 강대국의 싸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소리 없는 전쟁의 한가운데 전 세계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직 기술로 승부한 나라.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미국 F-35 전투기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그 원인은 핵미사일이나 사이버 공격이 아닌 작은 금속 몇 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자원청 자원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MIT 공대를 졸업하고 15년간 세계자원 분석 업무를 담당해왔죠. 하지만 올해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회의실. 리하오 부국장이 세계 지도 앞에 서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찍힌 지도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히토류를 막으면 미국은 멈춘다고 했죠. 70%.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70%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뷴까지. 이 히토류 원소들이 없으면 F-35 전투기도, 테슬라 전기차도, 아이폰의 반도체도 만들 수 없어요. 리하오는 히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는 중국이 마침내 그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워싱턴 펜타곤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항공우주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 회의실에서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지만 작은 금속 몇 그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중국의 전략은 정교했습니다. 히토류 가격을 급격히 인상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의 BMW는 전기차 생산량을 줄여야 했고 일본의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모터 개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폭락했어요. 애플 주가는 급락했고 보잉은 납품 일정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리하오의 전략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중 관세의 10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현재 평균 55% 수준인 관세가 155%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통제도 함께 발표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관세를 아무리 올려도 히토류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CIA에서 긴급 보고서 한 통이 날아온 거예요.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대규모 히토류 광산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정 매장량만 150만 톤. 중국의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희소식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린란드 자원 개발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죠. 저도 그 팀의 일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핀란드 아르크테크 조선소와의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세빙선 11척을 주문했습니다. 북극의 두꺼운 빙하를 뚫고 그린란드 자원을 운송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첫 번째 시험항해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절망했습니다. 항로 개척 가능. 자원 운송 불가. 단 한 줄의 보고서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핀란드의 세빙선으로는 얼음을 깰 수는 있어도 영하 55도의 극저온에서 히토류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어요. 선체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에겐 길을 만들 기술은 있지만 보물을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때 한 참모가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한국 울산의 조선소 전경이었어요. 쇠빙 LNG선이라고 합니다. 참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영하 55도에서도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선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길을 여는 건 미국의 세빙선이지만 자원을 옮길 수 있는 건 한국의 배뿐이라는 사실을요. 리하오는 베이징에서 웃고 있었을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였어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공존의 길이 아니라고 했죠.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리하오의 계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세상에는 중국과 미국 말고도 얼음을 뚫을 줄 아는 나라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린 힘으로 이기려 했지만 세상은 기술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 오전 6시 30분이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72시간째 계속된 긴급회의였어요. 국무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중국에 끌려다니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관세를 155%까지 올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존 북극 프로젝트 현황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핀란드와의 세빙선 11척 계약. 이건 애초에 북극 안보와 순찰, 항로 개척을 위한 전략적 목적이었어요. 상업적 화물 운송은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죠. ASC, 북극 순찰함입니다. 해군 참모가 스크린에 핀란드 아르크테크 조선소의 설계도를 띄웠어요. 미국 해안경비대가 운용하는 북극 순찰함이었습니다. 순찰과 과학연구, 해양법 집행을 전담하는 임무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이 배들로는 그린란드 히토류를 못 가져온다는 말인가라고 물었어요. 해군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ASC는 얼음을 깨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화물 적재 공간이 제한적이고 극저온 화물 보호 시설이 없습니다. 그때 CIA 국장이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어요. 한국의 쇠빙 LNG선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아크7 쇠빙 LNG선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 순간 두 기술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 ASC는 북극 안보가 목적이지만 한국 아크7은 LNG 화물 대규모 운반이 목적입니다. 분석관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핀란드 세빙선은 얼음을 깨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한국의 쇠빙 LNG선은 초극저온 유지 능력과 대규모 수송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교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핀란드 ASC의 핵심 성능은 북극 안보, 순찰, 항로 개척이었습니다. 학술 성능으로는 얼음을 깨는 능력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운반 능력은 제한적이거나 없는 수준이었죠. 반면 한국 아크7 쇠빙 LNG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 목적이 LNG 화물 대규모 운반이었어요. 학술 성능은 초극저온 유지 능력과 대규모 수송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운반 능력은 17만 세제곱미터.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들어올리며 설명했어요. 핀란드 세빙선은 북극의 길을 여는 데는 뛰어나지만 실제로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럼 우리가 25억 달러를 투입한 건 무용지물이란 말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전략적 쇠빙선과 상업적 쇠빙 운반선의 목적 차이입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의 핀란드 계약은 북극 안보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는 충실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히토류 봉쇄라는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럼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한 참모가 최신 정보를 가져왔어요. 러시아가 한국에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30년간 실패한 북극 항로 개발에 한국 기술을 끌어들이려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25%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사이에 경쟁국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아크7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국무장관의 질문에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영하 55도에서도 LNG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술입니다. 17만 세제곱미터 용량으로 단 한 번의 항해로 엄청난 양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어요. 핀란드 ASC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만 한국 아크7은 길도 열고 동시에 대량 운송도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핵심 기술을 가진 나라를 우리가 압박하고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한쪽에서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을 찾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그 해답을 가진 나라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겠군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메모 한 장을 작성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북극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을 만들 기술이 있었지만 보물을 안전하게 가져올 기술은 없었어요. 그 기술은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국을 멀리 밀어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추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해누리 1호가 북극 실증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그 시험이 성공한다면 세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국의 개념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북극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크렘린궁 지하 회의실. 세르게이 이바노프 차관이 30년간 누적된 실패 보고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북극 항로 개발 프로젝트의 잔해들이었습니다. 1995년 선체 파손으로 임무 중단. 2003년 엔진 결빙으로 구조 요청. 2012년 화물칸 침수로 전손. 2018년 극저온 손상으로 항해 포기. 매번 같은 결과였어요. 러시아가 아무리 강력한 쇄빙선을 만들어도 북극의 혹독한 환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바노프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련 시절부터 시작된 북극 정복의 꿈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 한국의 관세 25% 검토. 러시아 정보부에서 전해온 소식이었어요. 중국의 히토류 봉쇄에 대응하려던 미국이 정작 해결책을 가진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바노프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이 기술을 가진 나라를 스스로 밀어내는군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한국의 쇄빙 LNG선 기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상세한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한국의 아크7 쇄빙 LNG선은 러시아가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모두 극복한 기술이었습니다. 영하 55도에서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하고 17만 세제곱미터의 대용량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바노프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틈이 기회다라고 말이죠. 러시아 외무부의 긴급 보고서 한 통이 올라갔어요. 한국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북극은 완성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결재가 바로 떨어졌죠. 이바노프는 비밀리에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공식 일정에는 민간 기업 시찰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부와의 극비 접촉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 호텔의 비공개 스위트룸.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이바노프와 한국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입니다. 이바노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뚫기 위해 시도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죠.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극저온 화물 보관입니다. 이바노프의 답변이 핵심을 찔렀어요. 우리는 얼음을 깰 수는 있지만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LNG 같은 극저온 화물은 더욱 그렇죠. 그때 박세윤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한국 최고의 쇄빙선 설계자였습니다. 박세윤이 설계도를 펼쳤어요. 이게 저희 해누리 1호의 핵심 기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바노프는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중 선체 구조, 특수 단열재, 온도 제어 시스템까지. 러시아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의 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탱크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길을 만듭니다. 박세윤의 말에 이바노프가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두려워하는 거요라고 답했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러시아는 북극 항로의 인프라와 항만을 제공하고 한국은 쇄빙 운송 기술을 담당하는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는 동안 우리는 기술 협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박세윤의 말에 이바노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기술이 있다면 러시아의 30년 수건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모스크바로 돌아간 이바노프는 푸틴에게 보고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들과 협력한다면 북극 항로 완전 개통이 가능합니다. 푸틴이 물었어요.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그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요한데 무역전쟁으로 한국을 밀어내고 있거든요. 이바노프의 분석에 푸틴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자. 러시아 정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한국과의 북극 항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졌을 때 백악관은 술렁였어요. 러시아가 한국 기술을 선점하려 한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바노프는 사무실에서 북극 지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자원을 가진 자는 많지만 길을 낼 수 있는 자는 드물다. 30년간의 실패가 마침내 끝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파트너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바노프도 알고 있었어요. 미국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백악관 지하 상황실. 새벽 3시였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는 긴급 상황실에 고위 관료들이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CIA 국장이 급히 들어와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러시아가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였어요. 핀란드 ASC, 북극 순찰 성공하나 화물 운송 불가 확인. 우리가 25억 달러를 들여 만든 북극 순찰함들이 예상대로 길은 열 수 있지만 피토류 같은 상업적 화물 운송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거였어요. 두 번째 보고서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한국과 북극 항로 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 중.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러시아가 한국과 국무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바노프 차관이 직접 서울에 가서 비밀 접촉을 했습니다. 한국의 쇠빙 LNG선 기술 협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관세 압박을 가하는 동안 러시아는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밀어낸 나라가 열쇠를 쥐었군. 제가 중얼거리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아크7 기술 없이는 그린란드 히토류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핀란드 ASC는 항로만 열어줄 뿐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저는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했어요. 중국이 히토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에서 대안을 찾았지만 운송할 방법이 없어요. 핀란드 세빙선으로는 길만 열 수 있을 뿐 대량의 히토류를 안전하게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해답을 가진 한국을 우리가 관세로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가 그 틈을 파고든 상황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영하 50도의 바다를 견디는 선체, 그건 오직 한국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악물었어요. 우린 세계 최강이다. 한국 따위에 의존할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도식을 그렸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70% 독점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린란드에서 대안을 찾았지만 운송수단이 없습니다. 핀란드 기술로는 한계가 있고 한국 기술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핀란드 ASC는 북극 순찰을 위한 쇠빙차입니다. 얼음을 깨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북극의 진짜 난제는 따로 있습니다. 영하 55도의 얼음벽을 뚫으면서 동시에 내부에 있는 액체천 연가스를 162도의 초극저온으로 완벽하게 지켜내야 해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보호하며 최고 속도로 돌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핀란드나 러시아는 얼음 깨기에 집중했지만 이 온도 지키기와 고출력 아지포드 추진 시스템의 충격, 안정화까지 이 세 가지 극한의 기술을 동시에 통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국만이 이 난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기술적 자존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린란드의 보물을 가져올 유일한 수송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국의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고 러시아가 그 틈을 파고든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냐?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관세를 철회하고 공동 개발을 제한해야 해요. 러시아보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어요. 한국의 해누리 1호가 북극 실증 항해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이 시험이 성공한다면 세계의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직접 소통이었어요. 화면 너머로 박세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최고 쇄빙선 설계자였죠. 미국의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관세를 철회하겠다. 공동개발로 가자. 박세윤은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길을 만들지를 선택할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계의 패권은 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기술로 바뀐다. 박세윤이 계속 말했어요.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북극의 얼음 앞에서는 무력해요. 러시아는 광대한 북극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길을 열 기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얼음을 뚫고 동시에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그럼 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박세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조건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우리는 길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그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먼저 해누리 1호의 실증 항해를 지켜봐 주세요. 성공한다면 그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바다를 가르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잇는 나라였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단순한 조선 하청국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걸요. 며칠 후 해누리 1호가 북극으로 출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항해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당신들이 만든 배가 이 싸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서울 한남동 비공개 회의실. 그날 밤은 달이 없었어요. 아무런 공지도 없이 세계 3대 강국의 대표단이 각각 다른 통로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언론에는 단 한 줄의 보도도 없었어요. 김포공항 VIP 라운지를 통해 들어온 미국 대표단, 인천공항 화물청사를 통해 은밀히 입국한 러시아 측, 그리고 부산항을 거쳐 KTX로 올라온 중국 사절단까지. 새벽 3시. 한남동의 한 빌딩 20층 회의실에 세 나라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해누리 1호의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의 결정체였죠. 박세윤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최고 쇄빙선 설계자이자 이 밤의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모두 오셨군요. 박세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의 긴장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미국 국무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관세를 철회하겠다. 공동개발로 가자. 이어서 중국 광물전략국의 리하오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면 우리와 손잡으라. 러시아의 이바노프 차관도 가세했어요. 30년의 실패, 당신들이 완성해주오. 박세윤은 새 제안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길을 만들지를 선택할 뿐입니다. 리하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한국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무한한 성장이 가능해요. 하지만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박세윤의 반문에 리하오가 말문이 막혔어요. 이바노프가 끼어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의 인프라를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항만, 급유소, 통신망까지요. 30년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완성해 주길 바라시는 건가요? 박세윤의 직설적인 말에 이바노프도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 국무차관이 나섰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공정한 파트너십이라고 하시면서 관세로 압박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박세윤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그럼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 건가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세윤이 해누리 1호 모형을 가리켰어요. 이배를 만든 철학을 이해하는 나라와 함께하겠습니다. 철학이요? 리아오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얼음을 깨는 게 아니라 길을 여는 일입니다. 박세윤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중국은 자원을 독점하려 하고 러시아는 영토를 활용하려 하며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원하는 건 세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가요? 이바노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세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한국의 기술로 만든 길은 특정 국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리아오가 반발했어요. 중국이 투자한 만큼 우선권을 가져야 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토를 지나는 항로인데 특별한 권리가 있어야죠. 이바노프도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국 국무차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면 협력은 어렵습니다. 박세윤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각자의 길을 가시죠. 그가 일어서려는 순간 제가 말을 걸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한국은 혼자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건가요? 박세윤이 저를 바라봤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길을 원하는 모든 나라와 함께 할 거예요. 강대국은 많지만 얼음을 뚫을 기술은 단 하나뿐이다. 박세윤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의 기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 강대국이 한국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리아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중국 없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려울 텐데요. 러시아 없이는 북극 항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바노프도 압박을 가했어요. 미국 없이는 안보와 기술 협력이 제한될 거예요. 미국 국무차관도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박세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나라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건에 동의하실 때만요. 해누리 1호의 실증 항해 결과를 보시죠. 성공한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세 강대국의 대표들이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통로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략적이라는 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계의 패권은 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기술로 바뀐다. 며칠 후 해누리 1호가 북극을 향해 출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계 3대 강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작은 배 한 척이 역사를 바꾸러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북위 75도, 동경 105도. 북극해의 한복판이었어요. 울산에서 출항한 해누리 1호가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펜타곤의 관제실에서 실시간 위성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거대한 빙하 사이로 천천히 전진하는 해누리 1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하 55도. 빙벽 두께 2m. 일반 선박이라면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극한의 환경이었어요. 해누리 1호, 현재 위치 확인. 쇄빙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국 울산 관제소에서 전해온 음성이 펜타곤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관제실에서도 같은 신호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엔진 출력 85%. 선체 온도 정상 유지. 해누리 1호의 엔진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반 쇄빙선과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안정적이었거든요. 쇄빙 시작. 그 순간이었어요. 해누리 1호의 특수선수가 빙하에 닿자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선명한 균열이 생겼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핀란드 쇄빙선도 얼음을 깨는 건 가능했어요. 하지만 해누리 1호는 뭔가 달랐습니다. 화물칸 온도 영하 162도 유지. LNG 탱크 압력 정상. 이게 핵심이었어요. 얼음을 깨면서 동시에 극저온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 이건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진 기술이었습니다. 추진 효율 98%. 연료 소모량 예상치의 85% 수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어요. 핀란드 쇄빙선과 비교해서 연료 효율성까지 뛰어났습니다.
펜타곤 관제실이 환호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죠. 빙하 관통 완료. 현재 북극 항로 진입 중. 해누리 1호는 2m 두께의 빙하를 마치 버터를 자르듯 뚫고 지나갔어요. 그 뒤로는 넓은 수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군. 제 옆에 있던 해군 제독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핀란드 세빙선은 얼음을 깨부수지만 저들은 얼음을 갈라서 길을 만든다. 그 말이 정확했어요. 해누리 1호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른 선박들도 따라갈 수 있는 완벽한 항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항로폭 50m 확보. 후속 선박 통행 가능. 이 데이터가 전 세계에 전달되는 순간 여러 나라의 해운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LNG 운송 시뮬레이션 시작. 해누리 1호는 단순히 길을 여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극저온 화물을 싣고 있는 상태에서 운송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화물칸 온도 변화 없음. 압력 안정 유지. 영하 55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LNG가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어요. 이건 그린란드 히토류 운송에도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이죠. 3시간 후 시험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해누리 1호는 북극 항로를 완주하고 안전하게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미션 컴플리트.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울산 관제소에서 최종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화면 아래에는 작은 자막이 떠 있었어요. 상업 운송 승인 절차 국제기구 검토 중. 박세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세상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어요. 해누리 1호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했거든요. 핀란드 아르크테크 조선소에서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북극 순찰은 우리의 전문 분야이며 상업 운송과는 다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솔직했어요. 해운업계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북극 항로 관련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리하오는 베이징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을 거예요. 히토류 독점의 균열이 시작된 걸 감지했을 테니까요. 러시아의 이바노프는 모스크바에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30년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워싱턴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린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박세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하지만 자원에 닿을 길을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강국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자원도 아니었어요.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해누리 1호는 작은 배였지만 세계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얼음이 갈라진 그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였습니다. 해누리 1호의 항해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그 소식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각국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미국과 러시아의 극지연구소 내부 보고서에서 시작된 단 한 줄이었어요. 한국형 쇠빙 LNG선 실증 항해 성공 데이터 검증 중. 하지만 그 한 줄이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유럽의 해양 전문지들이 이를 인용했어요. 노르웨이의 해양기술지, 핀란드의 북극해운 주간지, 덴마크의 극지해양저널까지.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가진 여러 나라의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크7 기술, 북극 상업 항로의 게임 체인저 될까? 헤드라인들이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그리고 일본까지. 한국의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겠느냐는 비공식 접촉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보고서들을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단 하나의 성공적인 시험 항해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중국 자원부에도 그 보고서가 전달되었어요. 베이징 중난하이 회의실. 리하오 부국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참모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업 운송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왜 시장이 들썩이는가? 참모가 조심스레 답했어요.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가능하다고요. 그 한마디에 리하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술은 발표가 아니라 신뢰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히토류 독점이라는 전략적 무기가 서서히 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요. 한편 서울 조선소 연구동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박세윤이 새 도면 위에 붉은 펜으로 한 줄을 그었습니다. 다음 단계, 상업 운송 실증. 기자가 물었어요. 상업화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린 이제 길을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그의 말이 보도되자 국제해운업계가 요동쳤어요. 덴마크의 머스크, 프랑스의 CMA CGM, 독일의 하파그로이드까지 주요 해운사들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이바노프 차관이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북극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30년간 실패한 북극 항로가 드디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워싱턴에서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기회이자 위협입니다. 그린란드 히토류 운송이 가능해졌지만 우리가 기술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되 기술 이전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협력을 통해 길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압박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이 한국의 북극 항로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는 거였습니다. 인도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쇄빙 기술로 인도양 태평양 항로 개발이 가능할까라는 문의가 들어왔죠. 아프리카 몇몇 국가에서도 접촉해왔어요. 자원 운송에 한국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해누리 1호의 성공이 단순히 북극 항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전 세계 해상 운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때 베이징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이 한국의 히토류 쇄빙 기술 맞교환을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히토류로 세계를 압박하던 중국이 오히려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은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박세윤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런던의 로이즈 성급협회에서는 아크7 기술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극지 항로 안전 기준 재정비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 하나가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걸요. 군사력도 자원도 거대한 시장도 없이 말입니다. 오직 기술과 철학 하나만으로요. 한국은 바다를 가르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잇는 나라였다.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어요. 북극의 대지는 여전히 얼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진 선박이 조용히 전진하고 있어요. 저는 해누리 1호의 성공적인 실증 항해 이후 얼마 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세 압박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을 위한 방문이었어요. 울산 조선소 연구동. 박세윤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미스터 밀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인사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왔습니다. 박세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정말 그랬어요. 그동안 세계는 급변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변했어요. 리하오 부국장은 베이징에서 히토류 독점 전략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쇄빙 기술이 북극 항로를 열면서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히토류 접근성이 높아졌거든요. 더 이상 독점 카드가 예전만큼 위력적이지 않게 된 거였어요. 러시아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바노프 차관은 모스크바에서 한러 북극 항로 공동개발 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과 조율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어요. 30년간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배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박세윤이 말했어요.
그 뒤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해누리 2호, 3호의 설계가 한창이었어요. 다음 세대 선박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 예정인가요? 제 질문에 박세윤이 답했습니다. 더 크고 더 효율적이며 더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될 거예요. LNG뿐만 아니라 희토류, 석유, 심지어 컨테이너까지도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하나의 성공작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걸요.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가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관세는 전면 철회되었고 대신 공동기술 개발 펀드가 조성되었어요. 모스크바, 베이징, 워싱턴의 회의실 화면에는 동일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극지기술, 국제협력론의 제안.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박세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 나라 모두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독점이 아닌 공유입니다. 한국이 만든 항로는 모든 나라가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형 쇄빙 기술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일본은 이미 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고 인도도 인도양 항로 개발에 한국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의 몇몇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원 운송뿐만 아니라 연안 개발에도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강대국은 자원을 두고 다투지만 한국은 그 길을 만들어 세상을 잇는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원에 닿을 수 있는 길을 가진 나라, 세상을 연결하는 기술의 나라였습니다. 울산 조선소를 떠나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해누리 1호를 바라봤어요. 작은 배였지만 세상을 바꾼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박세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에단,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길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위를 달리는 한국의 기술이 있어요. 세상을 잇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항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보다 100년 앞선 나라. 빙하 위를 달리는 단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